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거주하는 34살 여자예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 나이면 결혼하고도 남을 나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결혼 정년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자들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요? 여자 나이 30살이 넘어가면 결혼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변에서 결혼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청첩장도 많이 받고 하니까 아무래도 결혼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데요. 결혼을 경력이라고 해도 될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혼했어요. 저도 주변에서 다들 결혼하니까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똥차를 벤츠인 줄 알고 뺏어간 사람이 이제야 알았는지 연락이 왔었는데요. 정말 묵은 때를 벗긴 상쾌한 그 기분, 다들 아시죠? 제가 그 기분을 느꼈잖아요. 이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같이 일하는 선배가 알려줘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사회에 웃을 일이 없다고 하던데 제 사연으로 여러분에게 웃음을 선사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언제까지 울기만 할 거예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언니, 저 언니한테 사과하려고 언니 부른 거예요. 남편도 제가 언니 만나러 온 줄 몰라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래서 남의 손 탄 사람은 뺏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러는 이유가 뭐죠? 그쪽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정말 저한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만이 제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제 사정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저를 찾아와서 언니라고 친한 척하며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사과하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랍니다. 상간녀가 본인이 먼저 저를 찾고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게 신기하다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남편과 결혼 생활하던 2년 전쯤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집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시댁의 기둥은 시부였죠. 어쩐지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당시에 시모 눈빛은 제가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은 사근사근하게 구니까 뭐가 진짜인지 헷갈렸었거든요. 그게 다 시부 앞이라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시모는 시부가 없는 시간에만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예, 너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 쉬는 날이면 째깍째깍 시댁에 와야지. 내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알려줘야 하니? 어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애가 며느리로 왔는지 참. 저 양반은 그저 일하는 사람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버릇 좀 고쳐야 해. 시어머니는 제게 시부욕을 스스럼없이 하셨는데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얼른 시댁으로 오라고 불효령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숙박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일주일 내내 회사로 출근하셔서 시댁엔 거의 시모 혼자 있었죠. 남편은 시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요. 저는 호텔리어라 주로 휴무날이 주말이 아닌 평일이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절 부르는 날마다 제 휴무날인 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행여나 너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마라.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내 눈 밖에서 벗어날 수 있나. 가서 배고프니까 밥이나 좀 차려와. 난 맨날 네 시아비 아침 저녁 차리느라 낮엔 꼼짝도 하기 싫다. 어머님, 제가 집에서 쉬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저도 쉬고 싶어요. 이럴 거면 제가 이모님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어젠 야간 근무여서 잠도 얼마 못 잤다고요. 이모님은 무슨?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나 줘봐라. 그리고 그런 사람 부르면 네 시아비가 가만히 있겠어? 무슨 돈으로 불렀냐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알 텐데 그 잔소리를 네가 듣겠니? 내가 듣지. 넌 나이도 젊은 게 잠이 부족해서 되겠니? 운동 좀 해. 시모는 이렇게 시아버지가 없을 때면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사셨나 봐요.
본인 밥 차려오라는 건 애교 수준일 만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날씨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모는 또 저를 시댁으로 불렀죠. 마당에 잔디가 많은데 비가 오면 저 잔디들이 더 크고 튼튼하게 자랄 거 아니야. 난 쭈그리고 앉으면 무릎이 쑤시고 비 오니까 허리 아파서 못하겠으니 네가 나가서 잔디 좀 뽑아라. 네? 비 오는데 잔디를 어떻게 뽑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잔디 깎는 기계 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비 그치면 제가 기계로 다 깎을게요.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못해요. 저도 못한다고요. 젊은 애가 못하는 게 어딨어? 넌 회사에서도 상사가 일 시키면 못하겠다고 이러니? 네 시아비가 시킨 일이니까 잔말 말고 해. 안 해놓고 있다가 그 양반 퇴근하고 오면 또 나만 혼나잖아. 참, 기계로 밀면 얼마 못 가서 바로 자라니까 직접 네 손으로 하나하나 뿌리까지 확실히 뽑아야 한다. 시모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보란듯이 저에게 시키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방에 들어가서 친구와 통화하는 건지 깔깔대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리길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열이 끝까지 받더군요. 비옷을 갖춰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 모퉁이에 작은 텃밭을 가꾸시거든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시모가 텃밭에 열심히 심어놓은 상추, 쪽파, 방울토마토 싹을 전부 다 뽑아서 텃밭을 흐트려 놓고는 몰래 집으로 돌아갔죠. 네, 간단히 말하면 시모 텃밭을 망쳐놓고 도망친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할 일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시모가 딱 그런 부류인 것 같길래 더는 나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제대로 알려줬네요. 집에 가서 샤워를 마치고 낮잠까지 자고 일어났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전화가 울리길래 봤더니 시모더라고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쳐 있길래 상쾌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너 미쳤어? 잔디만 뽑으랬더니 내 텃밭에 심은 소중한 우리 애들은 왜 뽑아놓고 지랄이야? 당장 우리 애들 살려내. 내가 힘들게 싹트게 한 내 새끼들 살려놓지 못해? 어머, 제가 그랬나요? 참, 이제야 생각난 건데 제가 식물엔 취약해서 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 똑같이 쓸모없는 풀떼기처럼 생겼길래 그것들도 잔디인 줄 알고 뽑아버렸나 보다. 죄송해요.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너 지금 나 야구를 하고 이러는 거야?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켰다고 이래?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잘 아시면 어머님이 직접 뽑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어머님이 아끼는 소중한 아가들도 지금쯤 더 컸을 텐데. 그러니까 다음부턴 직접 하세요. 시모는 언성을 더 높이면서 욕을 하길래 모른 척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저에게 식물과 관련된 일은 절대 다시는 시키지 않는 걸 보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한숨만 푹푹 쉬면서 본인이 하시는데 마음 같아선 동영상으로 남겨놓고 우울할 때마다 보고 싶더라니까요. 그 후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어버이날에 정말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에 제가 또 휴무여서 남편은 회사 출근하고 저 혼자 시댁에 일찍 갔는데요. 내가 요즘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는 게 얼굴에 팩을 좀 해야겠어. 네, 그러세요. 그런데 집에 팩이 없는데 넌 젊으니까 피부 관리하는데 잘 알 거 아니야. 시모 말을 듣고 이번엔 나더러 팩을 사와 달라고 심부름까지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자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신경 쓰이게 팩해야 한다고 징징대길래 짜증이 나서 고무장갑을 던지듯이 싱크대에 올려놓고 팩 사러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요. 예, 지금 뭐 하는 거니? 난 화장품 가게에 파는 화장품은 뭐가 들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도 내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함부로 못 쓰거든? 네?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네가 직접 만들어서 해줘야지. 수제 팩 알지? 요즘 집에서 다들 건강한 재료만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팩하니까
피부가 반질반질 하더라고. 난 방에 가서 좀 누워 있을 테니 얼른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아, 다시 생각해도 저때 시모가 얼마나 얄미운지. 팩을 만들어서 시모에게 가져가는 동안 입에서 욕이 끊이질 않았죠. 대체 뭘로 팩을 만들어야 하는지 머리가 새하했거든요. 그러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오이가 눈에 보이대요. 오이 팩은 집에서도 많이 하니까 오이를 써야겠다 했는데요. 오이가 흐물흐물한 게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이를 입에 넣을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먹는 게 아니니까 오이를 믹서기에 갈아서 시모 얼굴에 얹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거실에 있는 전화기가 울렸고 시모가 벨소리 시끄럽다며 얼른 나가서 전화나 받으라고 하더군요. 받았더니 시아버지였어요. 나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니까 일찍 저녁 먹자고. 내 말 들었어? 왜 대답이 없어? 아버님, 저예요, 미선이요. 제 목소리에 시아버지도 한참 말이 없으셔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시모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들리는 시아버지 목소리에 마른 침을 삼키며 집중했어요. 1시간 내로 집에 들어갈 테니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방에 돌아가서 팩을 해주며 시모에게 조금 전 통화 내역을 알려주려는데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저 자기 얘기 좀 들어보라면서 제 말을 자꾸 끊길래 저도 시부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죠. 시모가 팩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내 피부 좀 봐. 팩하다가 따가운 게 도저히 못 참겠어서 거울을 봤는데 내 피부 대체 왜 이러니?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 뾰루지까지 올라왔잖아. 에이! 시모는 발악을 하더니 손에 들고 있는 축축한 오이팩 시트를 제 옷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어요. 저도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는 순간 시부가 등장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모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랬는지 시모는 시부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시모는 주방 안에 있던 저를 보고 있어서 등 뒤에 있는 시부를 보지 못했고 저 혼자 시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고개 숙이고는 우는 척 연기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 확인하고 팩을 드렸어야 했는데 다 제 불찰이에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확인하고 팩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 그만 화푸세요. 어쭈?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인 줄 알아? 불쌍한 척하면 내가 봐줄 줄 알았니? 나 내일부터 피부과 갈 테니까 병원비는 네가 전부 내라. 알겠어? 시모는 제가 우는 척을 하니까 기가 찬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맞을 각오를 했지만 시모 손길이 제 어디에도 닿는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시부 목소리만이 제 귀에 들렸고 시모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기겁하는 모습도 봤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 왜 이 시간에? 당신 나 없는 동안 매일 새아가한테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새아가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알아서 잘하는 애를 잡긴 뭐하러 잡아? 저는 시부가 제 편을 들어줘서 시모보다 더 놀랐어요. 그리고 이때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저를 무척이나 아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쩐지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시모는 시부 말에 당황하더니 여보, 그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내 피부 좀 봐요. 상한 오이로 내 얼굴에 팩을 했다니까.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피부는 망가지면 돈이 수백 깨지는 건 기본이라고요. 하다 새아가한테 시중까지 시켰단 말이야? 못났다. 참 사람이 못났어. 쭈글쭈글한 피부에 그깟 팩한다고 당신이 새아가 피부처럼 되는 줄 알아? 정신 좀 차려. 시모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시아버지께 더 혼이 났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우는 척 연기하며 시모가 제게 한 짓들을 전부 일러바쳤어요. 시부는 저에게 시모가 조금이라도 일을 시킨다면 바로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끝까지 제 편을 서주시고는 멋있게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모는 그런 시부를 쫓아가셨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부 앞에서는 은근히 부탁하는 말투로 시모를 부려먹었죠. 어머님, 젓가락이 떨어졌는데 하나만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제일 가까워서요.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 사람이 정말. 가져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아유 참, 잠깐만 기다려라. 어머님, 일어나신 김에 시원한 물 한 잔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시모와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저만 계속 참으라며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거 있죠? 시부는 하나도 안 닮고 시모 성격만 어쩜 저리 닮았는지 더 얘기하면 저만 속이 터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호텔에서 동료들끼리 부부 동반 여행을 가자며 동료가 추진했고 저도 이번 기회에 남편과 사이도 풀 겸 남편에게 여행 가자고 했거든요. 공짜야? 내 돈 한 푼도 안 쓰는 거면 당연히 가지. 운전도 당신이 하는 거지? 요즘 운전만 하면 빨리 피곤해진다고. 나 가서 잠만 자? 그래도 되면 내가 운전하고. 남편은 저와 하는 건 뭐든 하기 싫어하고 본인 돈, 체력, 시간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저만 빠지긴 좀 그래서 남편에게 최대한 맞춰주기로 하고 겨우 같이 갈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저놈이 미쳤는지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는 여자 동료들에게 추근대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예요. 어차피 같이 온 여행인데 다 같이 놀아야 재밌죠. 우리 술게임 할래요? 술게임! 그만하시죠.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낫겠네요. 제가 방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아이씨, 넌 뭐야? 나 지금 희정씨랑 얘기하고 있잖아. 희정씨, 이리 와봐요. 그래요, 정우씨.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남편은 제 동료인 희정씨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가 희정씨 남편에게 주먹을 맞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은 그대로 기절해서 동료 남편들이 남편을 방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쪽팔렸는지 동료들과 남편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기억 안 나는 척하면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엄청나게 싸웠는데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사과한다고 내가 실수한 게 없던 일이 되냐? 그리고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내가 사과를 왜 해야 하는데? 네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당신 기억 나잖아. 나면서 사과하기 싫어서 당신도 쪽팔리니까 기억 안 나는 척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희정 씨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신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해. 희정 씨 남편분에게도 사과하고. 아씨, 운전하는데 열받게 할래? 나 좀 내버려 둬. 난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지. 넌 호텔에서 일하는 애가 계산이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 으휴. 이렇게까지 말 안 통하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속이 불타는 기분도 처음 느껴봤고요. 이때 남편과 살면서 처음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쪽팔렸거든요. 나 혼자 바람 쐬고 싶으니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연락하면 나 집에 안 올 수도 있다. 나 내버려 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줘야지. 아, 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알아서 갈 거야. 남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전부 알려고 하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속 밖으로 도망만 치는 거라고. 알겠어?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자기 혼자 바람 쐬고 싶다면서 저한테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진짜로 떠나버린 거예요. 시아버지께도 전부 얘기를 했나 보더군요. 남편이 바람 쐬러 가겠다고 떠난 게 원래 쉬는 날이 아닌 평일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저는 시부와 가끔 톡 정도는 주고받고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게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서 남편이랑 둘이 여행 가는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톡이 왔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남편이랑 여행은 뭐고 이 돈은 뭐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아버님, 남편이 저랑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아버님께 그렇게 말했단 말씀이시죠? 그놈이 세아가 너랑 곧 1주년이라서 여행 가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일정 빼줬다. 모자라면 나한테 연락해라. 돈이야 너희한테 얼마든 줄 수 있으니. 이 인간이 1주년이라고 여행 간다며 뻥을 쳤더라고요. 휴가를 내고 어딘가 여행은 가고 싶은데 시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저를 팔아넘긴 거죠. 아버님에게 1주년 여행은 저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말하니 남편이 저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완전히 미친 거죠. 저는 그놈 잡으려고 일부러 직장에 연차까지 내고 자차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장장 5시간 운전을 분노의 질주를 하며 달려왔죠. 그런데 무작정 온 거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다가 숙소 예약하는 어플을 몰래 들어가 봤는데 결혼 전에 남편이 예약했던 호텔 내역들이 쭉 있었죠. 신기하게 한 군데만 주구장창 예약했더라고요. 설마 하고 그 이름을 검색해서 밤늦게 무작정 찾아갔어요. 같은 이름의 다른 호텔이면 어떡하나, 여기에도 이놈이 없으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을 하던 중에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남편 놈 차를 한눈에 발견했습니다. 호텔에 남편 이름을 말하며 어느 호실에 묵었는지 알 수 있냐 물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더군요. 하는 수 없이 로비에서 30분 넘게 죽치고 앉아 있었죠. 밖에서 익숙한 얼굴이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왔죠. 네, 저도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었네요.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쓰곤 두 연놈들이 탄 엘리베이터를 급히 탔습니다. 저도 이때 무슨 생각으로 이랬나 몰라요. 그놈들 당당히 7층을 누르길래 전 10층을 눌러놓고 모르는 척 기다렸다가 그들이 내리고 슬그머니 뒤를 밟았어요. 저들이 호실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재빨리 발을 끼워놓고는 모자를 던지고 말했죠. 야, 이 미친 새끼야. 넌 네 아버지까지 속이고 부산에 와서 딴 년이랑 뒹굴고 있냐? 너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혼자 바람 쐬러 간다더니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이었어? 저는 바로 남편 머리채를 잡았고 상간녀는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며 절 떼어내려길래 발로 차버렸어요. 남편 머리털을 다 뽑을 기세로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짐승과 비슷해진다는 걸 톡톡히 보여주고는 제 풀에 지쳐 남편과 상간녀를 놓아주었네요. 그래, 어차피 들켰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 당신이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결혼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팍 식은 걸 어떡해? 그게 내 잘못이야? 원래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야 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원래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니까 좋게 생각하고 좋게 이혼하자. 맞아요, 언니. 언니도 솔직히 오빠랑 결혼할 만큼의 인연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랑 오빠랑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은데 이런 사람 놓칠 수는 없잖아요. 언니가 이혼만 해주면 절대 언니 앞에 안 나타날게요. 언니 인연도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드릴게요. 참 수준 떨어지는 남편과 상간녀의 말에 할 말이 없더군요. 저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더라고요.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래, 어린 년 만나는 저놈이나 유부남 만나는 어린 년이나 너희가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진 내 알 바 아니고 네 놈은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아버님께 가서 다 이를 거거든. 엥? 언니, 유치하게 그게 뭐예요? 오빠 아버지께 말하면 저랑 헤어지게 해준대요? 상간녀는 사태가 심각한 줄도 모르고 쳐웃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말에 얼굴빛이 사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발 아래 넙죽 엎드리면서 제발 아버지께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말해달라 빌기 시작했죠. 상간녀가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모양 빠지니까 그만하라고 속닥대는데 남편이 상간녀의 입을 막기 시작했죠. 어쨌든 저는 증거도 수집했고
현장을 적발했으니 이제 남은 건 시부에게 말하는 일만 남았어요. 남편은 다음날 상간녀를 버리고 나왔는지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럼 뭐 하나요? 저는 이미 실시간으로 시부에게 사진을 전달해드렸는걸요. 시부는 당연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풀스윙으로 뺨을 날렸고 제가 왔을 땐 뺨이 보기 좋게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네 놈이 감히 새아가를 두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녔단 말이야? 내 회사에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런 썩을 놈, 지 엄마랑 똑같아서 모자라고 한심한 놈. 내가 널 봐주고 참아준 건 새아가 때문이란 걸 몰랐던 모양이구나. 더는 못 보고 있겠다. 난 더는 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너한테 경제적인 지원은 끊겠으니 그딴 식으로 굴 거면 너 알아서 살아. 시부는 남편이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말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 시모와 남편이 시부 앞에서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는지 알게 된 날이라고나 할까요? 남편은 시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아버지, 그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뇨.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라고요? 이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더 쳐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그 입을 당장 뜯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사과하지 못해? 시부 말씀대로 정말 못나도 너무 못난 모습에 있는 정 없는 정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못난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내 저놈을 대신에 사과하마. 대아가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 얼른 말해봐. 아버님이 너무 좋아서 조금 전까지도 고민했는데 저놈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불륜은 절대 참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꾸 그날이 떠올라서. 참, 아직 아버님께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시아버지 앞에서 한 번 더 눈물 연기를 하면서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그건 상간녀가 제게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남편이 상간녀를 버리고 서울로 가버리더니 불안했던 상간녀는 제게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함께 보내며 남편은 아직 모르는 사실이니 제가 먼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시아버지는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본인이 책임지고 남편과 이혼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놈에겐 내 새아가 네 앞에서 약속했듯이 10원 한 장도 지원해주지 않을 생각이다. 그리고 내 회사에서도 아웃이야. 저런 무능력한 놈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한들 내가 힘들게 키운 회사를 저딴 놈에게 물려줄 수 없지. 못난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그간 고생 많았다. 내가 해줄 건 없고 위자료 빵빵하게 챙겨줄 테니 그거라도 받아주겠니? 아버지, 저희 사이에 애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줘야 해요? 그럼 네가 위자료 줄래? 너 돈 있어? 나한테 위자료 줄 돈 있냐고. 어차피 내가 소송해도 아버님이 줄 돈인데 돈 한 푼 없는 넌 좀 빠지지? 그지 새끼. 아휴.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도움을 받아 남편과 이혼하게 됐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저도 제 인생에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역시 사람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은 해보고 살지 않나요? 앞날은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전 시부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아버님처럼 좋은 인생 선배를 그딴 놈 때문에 잃기는 싫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7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상간녀더라고요. 이 여자가 저한테 볼 일이 뭐가 있어서 연락했는지 궁금해서 만났죠. 언니, 정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요. 안 만나주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상간녀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는 제 손을 붙들고 엉엉 울길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붙잡힌 손을 더럽다는 듯이 떨치고는 앉았죠. 근데 전현이 사람을 불러놓고 한참 울기만 하길래 점점 짜증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임산부라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입 열 생각이 없어 보여서 짜증낸 거예요. 왜 불렀어요? 나 인내심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언니, 저 정말 미치겠어요. 아버님은 진짜로 오빠한테 돈 한 푼 안 주시는 거 있죠?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심지어 오빠는 아버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나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일이라도 하라고 우리 애 곧 태어나면 뭐 먹이고 키울 거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성질내면서 사장 아들인 자기가 어떻게 그런 푼돈 받고 딴 회사에 몸을 담그냐는 거예요. 지가 무슨 왕자야? 누가 들으면 허드렛 일 한 번 안 하고 자란 놈인 줄 알겠다니까요? 상간녀 말로는 전 남편과 결혼하긴 했는데 시아버지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상간녀 부모님이 해준 투룸에서 지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태어날 애는 생각도 안 하고 시부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1인 시위까지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 배 보이시죠?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데도 어머님은 저 구박만 하시고 저보고 마당에 있는 잔디를 뽑으래요. 그것도 손으로. 어머님이 언니한테도 그랬어요? 전 진짜 언니보다 이겼다고 생각한 게 남편 핏줄을 가진 거였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승자는 언니였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너무했어요. 왜 저한테 진작 말 안 해줬어요? 그랬으면 이딴 놈이랑 결혼까지는 안 했을 텐데 빨리 얘기 좀 해주지.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야 하는데요? 남의 남편 뺏어가 놓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은근히 욕심이 많은 타입이네. 원래 남의 것 뺏어간 년들은 잘 살 수가 없거든. 왜냐고? 그렇게 만난 것들은 나중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돼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소리 듣자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죠? 할 말 끝났으면 가볼게요. 잠깐만요. 언니, 그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 오빠랑 이혼할 때 돈 받았다면서요? 아버님이 언니한테 위자료 줬다던데 그것도 엄청 많이. 저 그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곧 우리 아기 태어날 텐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언니는 저 이해하니까 빌려주실 거죠? 이게 목적이었어요. 앞에 신세 한타는 미끼였고 최대한 불쌍한 척해서 저한테 돈을 뜯어낼 심산이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옛날에 저겠어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마침 시원한 커피가 나왔길래 직원이 돌아서기도 전에 그 커피를 친절하게 받아서 상간녀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더군요. 바람 피운 주제에 이혼해달라고 애원해서 해줬더니 이제는 뭐가 억울해서 내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지? 야, 태어날 애가 너 따위 년처럼 살길 바라지 않으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동해.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위자료 그거? 그 돈은 네 년이랑 네 남편 놈이 무능해서 아버님이 대신 갚아준 돈이니까 눈독 들이지 마. 알겠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뱃속에 애가 있다고. 너 미쳤어? 끝까지 이기적이네. 난 너 같은 년 보고 싶지 않고 하소연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호텔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또 찾아온다면 덜 힘들다고 생각하고 니년 식구들에게 자꾸 날 찾아온다고 얘기할 테니까.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지면 그땐 날 찾을 기운도 없지 않겠어? 야, 이 미친년아. 으이, 나한테 남편 뺏긴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내가 너한테 진짜 미안해서 사과한 줄 알아? 돈 받으면 너 같은 건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다고. 남편 뺏겨서 아직도 나한테 자격지심이라도 남아서 이래? 너 설마 아직도 우리 오빠 좋아하니? 저는 상간녀 말에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렸어요. 맞을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라고 해줘야겠죠? 내가 그딴 똥차를 뭐하러 아직도 좋아하겠어? 네가 대신 걷어가줘서 얼마나 홀가분한데. 너도 그 똥차 처분하고 싶어서 나 찾아왔잖아. 아니야? 근데 어쩌냐? 너도 똥차라서 벤츠는 절대 못 만날 텐데. 너도 네 오빠랑 잘 맞는다고 좋아했으니까 평생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커피값만 계산하고는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직원분도 얼떨떨해서는 제가 커피를 쏟아서 의자를 훼손한 값까지 건네니까 처음엔 거절하길래 손에 쥐어주고 나왔네요. 마지막에 본 상간녀의 허탈한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돈 많은 시부가 제게 위자료로 3억을 주셨고 소형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아, 세를 받는 돈은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친정 부모님께 전부 용돈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친정 부모님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네요. 실은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친정 부모님 때문이 커요. 친정 부모님이 아직도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사유가 불륜 때문인 줄 모르시거든요.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말을 못하기도 했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부모님 입장이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이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불륜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감정일지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께서 쓰러지실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저의 작은 배려가 혹시 부모님께는 상처가 되진 않았을지, 실망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네요. 고로 이번 기회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면서 친정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해보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과 시모 욕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그들에게 모든 대가는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친정 부모님도 제가 거짓말한 걸 용서해 주시겠죠? 저는 전 시부와 종종 연락하면서 저 파렴치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벌을 받는지 멀리서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낸 자들의 최후가 어떨지 궁금하니까 그 최후가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전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랍니다. 저는 현재 다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인생을 활기차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엔 하지 않았던 운동도 시작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너무 하기 싫은 날이 참 많았는데요.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어 매일 운동하면서 사연 하나씩 들으니까 딱인 거 있죠? 요즘은 제 하루 중에서 운동하는 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될 정도랍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어서 고민 끝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보내보게 되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늦은 결혼을 했거든요. 30대 초반까지도 아무 생각 없다가 35살이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놀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소개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개팅 횟수도 점점 줄어서 나중엔 어디서 남자를 만나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답니다.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소개팅을 해보라고 해서 아무 기대 없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외모도 멀끔하고 성격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사실 소개팅 잘하진 않는데 친구가 정말 괜찮은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나오길 잘한 것 같네요. 근데 공무원이시면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혼자세요? 외모도 40살이라고는 안 믿겨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제가 좀 동안이란 소린 듣습니다. 글쎄요. 전 이해심 많은 여자가 이상형인데 아직 그런 여자를 못 만나서 아직 싱글입니다. 근데 민영 씨는 처음 뵈었는데도 참 편한 느낌이 드네요. 이해심 많은 여자라 그때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저도 바보 같았던 게 남편이 참 마음에 들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솔직히 그때는 제가 만날 수 있는 남자 중에서도 제일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착한 척도 많이 하고 이해심 많은 척도 했죠. 전 한 직장을 오래 다녀서 벌써 팀장 직급이었고 연봉도 남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노후가 안정적이니까 지금은 더 버는 내가 더 쓰자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을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도 저에게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꺼냈죠. 아무래도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는 나랑 왜 결혼하고 싶어?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 자기 부모님 마음에 들까 걱정이네. 난 너무 어린 여자는 싫어. 서로 비슷한 나이여야 이해도 잘해주고 어떤 상황이든 같이 헤쳐나갈 수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허락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처음으로 시부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회사 중역들 사이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떨지 않는 제가 너무나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참 점잖고 좋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40이 돼서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하길래 내심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오려고 그랬나 보네. 민영이가 은근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봤지? 우리 부모님 다 좋아하실 거라고 했잖아. 아유, 당연하지. 난 시집살이며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으니까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집에 자주 찾아오지도 말고.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 본다고 준비를 오래 했고 취직하고 나서는 우리 생활비도 주느라 돈을 많이는 못 모았다. 우리도 결혼 자금을 넉넉하게 대줄 형편은 못 된다. 너희 둘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준비했으면 한다. 아, 네. 그 부분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모아둔 돈도 좀 있고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하려고 해요. 아유, 아주 이해심 많고 착한 며느리를 만났네. 내가 말년에 복이 넘치나 보다. 순조롭게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준비도 제가 거의 주도해서 진행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공무원 준비하고 그러느라 세상 일 돌아가는 거나 물건을 잘 구매하는 방법 같은 것도 모르더라고요. 전 워낙 그런 거에 빠삭하고 회사 지원받아 가전도 할인받아 살 수 있어서 제가 거의 다 혼수를 준비했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치르고 신혼집까지 서로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운 좋게 빨리 구할 수 있었답니다. 결혼 못할 것 같았던 딸이 공무원 사위를 데려오니 친정 부모님도 아주 양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남들처럼 이쁜 아기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죠. 말 그대로 몇 달간의 허니문 기간을 딱 지내고 나니 현실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하고 3번째 남편의 월급날이었나? 집에 온 남편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난 공무원 시작했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드렸어. 지금도 그러고 있고.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난 무조건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드려야 돼. 내가 안 드리면 생활하실 수가 없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많이 드려? 아버님도 경비일 하시잖아. 그걸로 얼마나 버신다고 그래. 암튼 이건 절대 양보 못해. 무조건 100만 원씩 드려야 돼. 우리 친정은 용돈 안 드리잖아. 근데 시댁만 그렇게 드리는 건 좀 공평하지가 않잖아. 50만 원으로 줄이면 안 돼? 아니, 내가 내 월급에서 드린다는데 왜 그래? 자기 돈 갖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안 드리면 생활이 안 되셔. 자기가 이해를 해줘. 이제 결혼했고 우리는 부부잖아. 네 돈 내 돈 하는 게 의미가 있어? 같이 돈 모아서 집도 옮기고 아기 키울 생각도 해야지. 아, 답답하네. 아직 아기도 없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야. 자기 이해심 많잖아. 이건 진짜 이해해줘야 돼. 그럴 수 있지? 이 일로 며칠을 다퉜지만 남편은 절대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평소엔 웬만하면 져주는 사람인데 지네 부모님 용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고집을 부렸죠. 저는 너무 속상해서 친정 엄마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해. 2명이서 사니까 바깥 사돈 월급만으로 부족할 수 있지. 우리야 용돈 필요 없으니까 우리 줄 용돈까지 시댁에 드린다고 좋게 생각하고 남편이랑 화해하고, 응?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마음이 좀 풀리기도 하고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결국 남편을 이해해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남편 월급에서 100만 원 빼고 보험료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생활비라고 돈을 주더니 액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제가 군말 안 하고 그냥 받으니까 괜찮다고 여겼는지 어느 달은 기막히게도 20만 원을 주는 거 있죠? 금액을 보고 순간 열이 확 뻗쳐서 남편에게 쏘아붙였답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댁엔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지금 생활비라고 달랑 20만 원 준 거야? 이번 달에 자동차 보험료 내고 쓸 데가 좀 있었어. 당신이 나보다 더 훨씬 많이 벌잖아. 더 버는 사람이 생활비 좀 더 내면 어때서 그래?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말자.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까지도 내가 생활비 거의 다 부담하고 있었거든? 자기가 시켜먹는 배달비가 한 달에 얼만지 알아? 20만 원으론 배달비도 안 나와. 여자는 결혼하면 다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거야? 자기 참 착하고 예심 많은 여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싸붙이니까 너무 무섭다. 나 공무원이잖아. 노후에 연금 나오면 다 자기 줄게. 지금은 더 버는 자기가 좀 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말다툼할 때마다 노후엔 지가 책임진다는 말을 하면서 거들먹대는데 슬슬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연금 나오는 게 얼마나 된다고 저러는지 제가 들고 있는 개인연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같이 있으면 더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어째 혼자 살 때보다 생활이나 심적으로나 쪼들리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녁에 신혼집으로 찾아온다고 연락을 해왔죠. 그래서 부랴부랴 퇴근을 해서 아파트 앞에 가보니까 시모가 벌써 와서 팔짱 딱 끼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신다고 며칠 전에 연락 좀 해주시죠. 일부러 그랬다. 그래야 평소에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좀 보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벙찌더라고요.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일단 집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네가 안주인인데 집을 좀 깨끗하게 해놔야지. 청소기는 언제 돌렸니? 이 바닥에 머리카락 쌓인 것 좀 봐. 손에 한 움큼 잡힌다. 아, 죄송해요. 평일엔 너무 바빠서 못하고요. 주말에 몰아서 다 하고 그래요. 아유, 요즘 애들은 아주 편하게 산다니까. 근데 보통 지금 들어오니? 그럼 저녁은 언제 차려서 먹어?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온 거고요. 평소엔 정수 씨 혼자 차려 먹거나 배달 시켜 먹고 그래요. 뭐? 남편 밥도 안 챙겨줘? 너 그러려고 결혼했니? 우리 아들은 내가 아침도 삼첩반상으로만 차려줬는데 오늘은 너네 냉장고 검사 좀 하러 왔다. 기본적인 요리 실력이 있는지 말이다. 그런데 배달 시켜 먹는다고 하니 안 봐도 뻔할 뻔짜구나. 어머니, 제가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끝나는데 어떻게 밥을 해줘요? 더 여유로운 사람이 하는 거죠. 정수 씨는 정시퇴근이지만 전 정시퇴근 절대 못해요. 일이 많이 바쁘다고요. 시모는 혀를 끌끌 차며 어느새 냉장고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텅텅 비어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어머, 이건 전복 아니야? 과일도 비싼 걸로만 사 먹네. 넌 요리도 안 한다는 애가 냉장고엔 뭐가 이렇게 꽉 찼어? 아, 친정어머니가 가끔씩 오셔서 채워주고 가세요. 제가 먹을 시간 없다고 그래도 그러시네요. 아유, 아까워라. 예, 그럼 내가 이거랑 이 전복이랑 이거 한우랑 또 이건 뭐니? 망고. 그래, 이것도 좀 가져가마. 어차피 너 먹을 시간 없다며. 니네 엄마 왔다 가면 정수한테 전화하라고 해야겠네. 아, 가져가셔도 되는데 정수 씨도 잘 먹어서요. 전부 다 가져가시는 건 좀 그런데요. 엄마도 저희 먹으라고 주셨고. 어차피 니네 엄마가 늘 채워놓는다며. 먹을 거 없다고 전화하면 되잖아. 들어보니 너희 집이 우리보다 더 여유 있다고 그러던데 니네 아버지가 대기업 간부였다며? 그럼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어머니, 호칭이 좀 그렇네요. 니네 엄마라고 하시니까 듣기 좀 그래요. 자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용돈 말인데요. 정수 씨 월급도 적은데 100만 원은 많지 않나 싶은데 좀 줄이면 어떨까요? 뭐?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우스워 보이니? 호칭이 어쩌고 용돈이 어째? 네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주는 건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혼자 벌 때도 그만큼 줬는데 따지고 보면 이젠 둘이 벌고 네가 돈을 더 잘 번다면서 그럼 용돈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넌 오히려 용돈을 줄인다 이거니? 제가 용돈 얘기를 꺼내자 시모의 눈빛부터 표독스럽게 변하면서 저한테 쏘아붙이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성격인지라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던 건데 시모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갔다간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일단 대꾸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혼자 궁시렁대면서 계속 씩씩거리는데 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기어이 냉장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현관문을 나서더라고요. 네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나도 다시 한번 말하마. 니네 둘이 보니까 단돈 50만 원이라도 더 올려서 줄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니네 부모처럼 여유롭지가 않아. 자식들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돕니? 나이 많아서 세상 이치 잘 알 줄 알았더만 생각하는 거 하고는 참나. 이날 시모의 다른 얼굴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아님 본색을 알아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항상 저에게 웃어주면서 자상하게 말해주던 시모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인 얼굴을 보게 되니 어이없기도 하고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모 보기가 불편해서 되도록이면 시댁에 안 가려고 했고 그렇게 몇 달 정도를 시모와 왕래 없이 지냈답니다. 남편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혼자 시댁에 가더라고요. 좀 웃긴 건 저한테 같이 가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 있죠? 시모도 나한테 화가 나서 데려오지 말라고 한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남편만 마지막 주 주말마다 꼬박꼬박 시댁에 가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어요. 시모도 용돈 액수에 대해서 남편에게 딱히 말을 한 건 아니었는지 남편도 용돈을 더 올리겠단 말은 안 하더라고요. 사실 말 꺼내면 조목조목 따지고 대판 쌓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또 다른 펀치를 정통으로 맞게 된 일이 생겼답니다. 보통 남편이 저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서 제가 우편함을 챙기는 일은 진짜 드물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배가 아파서 좀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우편함에 편지가 몇 개 있길래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하나씩 우편물들을 뜯어보다가 순간 억 하고 외마디가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아서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다가 다시 봤을 정도니까요. 남편이 제2금융권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밀려서 독촉장에 온 거였죠. 세상에, 대출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1억이었어요. 결혼할 때 돈 없다고 3천도 안 들고 왔으면서 빚이 1억이 있었다니. 저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편지를 손에 꽉 쥐고 앉아 있었는지 어느새 밖이 깜깜해졌죠. 얼마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이 어둠 속의 제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우 깜짝이야. 언제 들어왔어? 아니 왜 불 안 켜고 그러고 있어? 당신 나한테 숨긴 거 있어 없어? 솔직하게 지금 얘기해. 내가 숨기긴 뭘 숨겼다고 그래? 참나. 아 생사람 잡지 마. 또 뭔 일인데? 이거 뭐야? 나한테 빚 있단 얘기는 없었잖아. 그것도 1억이라니. 한 달 이자가 얼마야 도대체? 이거 언제 대출 받은 건데 어디에 쓴 거냐고. 이거 내가 빚 다 갚으면 얘기하려고 했어. 내가 어릴 때 사업을 좀 해서 그때 빚이 좀 생겼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다 내 월급으로 갚고 있는 거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러고 보니까 시댁에 100만 원 주고 이거 이자 갚느라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줬구나.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1억이나 대출받은 거 알고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무원 됐잖아. 당신이 이제 알게 돼서 말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이 이자 좀 내주면 안 될까? 사실 몇 달 동안 이자를 못 냈거든. 부부라는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지.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이 빚만 같이 갚아주면 내가 당신 노후는 딱 책임질게. 그놈의 노후.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1억 당장 해결해. 당신 부모님한테라도 돈 받아서 빚 갚아. 해결 안 되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대충 짐을 챙겨서 근처 호텔로 가버렸어요. 남편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친정에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에 대고 문자를 보냈지만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죠. 3일째 되니까 시모 귀에도 흘러 들어갔는지 시모가 전화를 계속 해대더군요.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지금 시험이 무시하는 거야? 하긴 남편도 개무시해서 집도 나가버리는데 시부모야 얼마나 쉬워 보일 거야. 정수 씨한테 듣고 전화하신 거 맞아요? 왜 어머니가 화를 내세요? 빚이 1억이 있는데 저를 철저하게 속인 거잖아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다. 아니 지금 공무원 돼서 성실하게 갚고 있으면 됐지. 뭘 그거 가지고 바가지를 긁어대? 아주 하는 짓이 10대보다 못해. 지 맘에 안 든다고 가출이나 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막말로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정수 같은 애랑 결혼할 수나 있었어? 나이는 많아도 우리 정수한테 잘할까 해서 결혼시켰더니 아주 성격이 개차반이야. 남편이 뭐라든 밀어줄 수 있어야지 여자가. 지금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시죠? 며느리 무시하는 게 좋으세요? 아무튼 저는 대출 1억을 숨긴 남자랑은 한평생 같이 못 살 것 같으니까요. 지금 사과할 거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시모의 막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답니다. 혼자서 곰곰이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다 맞춰줘야 하는지, 그리고 남편의 문제를 어느새 제가 다 해결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아무리 남자가 애라지만 그래도 나보다 나이도 3살이나 많은데 보호받고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거기다 빚이 1억이라니. 계속 같이 산다면 제가 같이 갚아야 할 것 같았죠. 저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제 태도가 확 달라진 걸 눈치챘는지 그날 저녁부터 남편이 어떻게 알고는 호텔까지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빚은 내가 천천히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 피해 안 주고 매달 잘 갚을게. 우리 엄마가 한 말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한 귀로 흘려들어. 어? 여보, 제발 집에 좀 가자. 화 좀 풀고, 어? 월급 받으면 용돈이다 뭐다 해서 남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1억을 갚아. 당장 생활비 100만 원도 못 주면서. 결혼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버는 돈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매달 쪼들려서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지금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보, 난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난 죽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걸려서 갚더라도 절대 당신한테 피해 안 줄게. 우리가 이렇게 늦게 만난 만큼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제발 여보, 내가 당신한테 다 맞추고 살게. 여보,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이때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놈의 미련이 뭐라고 정이 뭐라고.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시댁에도 입단속을 시켰는지 시모 전화도 오지 않고 조용하더라고요. 남편이 매달 갚고 있는 이자를 꼬박꼬박 보여주니까 바보 같았던 저는 조금씩 남편의 빚도 같이 갚아주기 시작했답니다.
빨리 빚 문제를 해결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고 아기도 얼른 갖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1년쯤 지났고 명절 때만 하루 시댁에 다녀올 뿐 연락도 안 하고 사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남편 혼자 매달 마지막 주말에 시댁에 갔다가 오는 건 여전했죠. 그래도 단 한 번도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고 슬쩍 혼자 다녀오니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마지막 주에 시댁에 가면서 왜 나한테 같이 가자는 말은 한 번도 안 해? 당신 우리 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빨리 갔다 오는 거지. 해야 될 일도 있고. 무슨 일을 하는데? 어머님하고도 이제 좀 풀어야지.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고. 이번 달엔 나도 같이 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엄마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 걱정하지 마. 다음에 구정 때나 같이 가면 되지. 사실 집에 갔다가 동네 친구도 좀 만나고 오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지? 남편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하는데 영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처럼 쎄하다고 할까요? 빚 문제로 이미 남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받았죠. 동네 친구를 만난다니 바람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닐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말에 남편이 시댁에 갈 때 몰래 따라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어요. 이른 아침에 남편이 어김없이 시댁에 간다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마트에 장 보러 간다고 남편과 같이 주차장까지 나가서 남편을 배웅하고 곧바로 제 차를 끌고 남편 뒤를 쫓아갔답니다. 30분쯤 달려서 시댁 앞에 서더라고요. 남편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5분도 안 돼서 시부모와 남편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셋이서 남편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도 간격을 두고 부지런히 남편 차를 쫓아갔는데 무려 2시간쯤 걸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어느 인적 드문 산기슭 동네였어요. 지금도 무슨 동네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의 차가 적색 벽돌로 지어진 요양병원 앞에 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주차하고 세 사람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멀찍이 주차하고 병원으로 따라 들어갔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세 사람은 사라진 후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접수처로 가서 남편 이름을 넌지시 말해봤어요. 아, 결혼하셨다더니 오늘은 같이 오신 거예요? 3층에 306호로 가보세요. 저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306호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자 익숙한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세 사람을 보고 있는 한 남자를 봤죠. 얼굴이 남편과 꽤 닮았더군요. 저는 병실로 올라오기 전에 간호사와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나 몸이 파르르 떨려왔답니다. 결심을 마친 저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고 문을 활짝 열어 제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저를 발견하고 기함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그럼 당신이 좀 말해줘봐.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너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설마 너 우리 미행한 거야? 이거 아주 앙큼한 년이네. 순에 빠진 줄 알았더니 아주 무서운 애네 얘가. 무서운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고요. 나를 까맣게 속이고 결혼을 해? 이거 사기 결혼이야. 때 되면 다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네가 물어보기나 했어. 동생 있냐고 물어보기나 했냐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조현병 걸린 동생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외동 아들인 척 숨기고 결혼한 게 누군데? 왜 니네 부모한테 100만 원씩 줬는지 이제 알겠네. 그래, 내가 내 월급으로 동생 병원비로 쓴다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집안에 환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네가 알기나 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보태지 말고 이왕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와서 인사나 해. 인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결혼 못한 이유가 있었네.
네 빚도 사업 망해서 생긴 거 아니지? 너 같은 새가슴이 사업을 했을 리가 없지. 네 동생 병원비 같이 갚아줄 바보 같은 여자 찾아다녔니? 그래, 나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동생 정신병원에 있다니까 다 도망가더라. 그래서 당신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 못한 거야.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이렇게 잘났는데 동생 때문에 그 좋은 혼처 다 놓치고 결국 이런 나이 40 다 된 애 만나서 수모까지 겪고 시부모 뒤를 밟을 생각을 하다니 내가 아주 너한테 소름이 끼친다. 네가 뭘 잘했다고 여기서 큰 소리야? 꼴 보기도 싫다. 너 당장 나가. 안 나가? 시모가 악을 쓰면서 저를 병실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지 않고 저를 떠미는 시모의 어깨를 팍 밀어버렸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한 건지 제대로 알고나 있어? 지금 나 하나 바보 만든 걸로 이 일이 끝날 것 같아? 당신 각오해. 이유는 둘째치고 나 속이고 결혼한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였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동생이 무슨 동물처럼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손과 발이 다 침대에 묶인 채로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건지는 몰라도 침대가 부서지도록 팔을 흔들면서 열심히 소리를 질러대는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시부가 의사를 부르러 나가고 시모도 지 아들이 무서운 건지 멀찍이 침대에서 떨어져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고 남편은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 있죠. 남편이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네가 시끄럽게 구니까 저 새끼가 흥분해서 또 발악을 하잖아. 아, 지겨워 진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좀만 더 있으면 내가 다 말하려고 했는데 넌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 사달을 만들고 난리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 진짜 사람 같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아주 세게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너같이 이기적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놈한테 속아서 결혼한 내가 한심하다. 법원에서 보자. 제 손목을 잡으려는 남편의 팔을 세게 쳐버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지만 차로 가는 사이 벌써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당한 이 기막힌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저도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친정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고 차라리 깨고 말 악몽이었으면 하고 바랬을 정도였어요. 당장 회사에 출근할 힘도 없어서 일단 며칠 정도 휴가를 내고 친정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알아 누웠어요. 남편은 겁이 난 건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건지 집에 콧배기도 안 비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 친정으로 갔답니다. 처음에 말 꺼내기는 어려웠지만 한번 시작하니 폭포처럼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부모님은 다 듣고 나신 뒤에도 한참을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저만큼 많이 놀라고 믿기지 않으셨겠죠. 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곤 딱 한마디 하셨죠. 앞장서라.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답니다. 친정아버지는 시부모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거침없이 들어가서는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시부가 고함을 치며 친정아버지를 막아섰고 시모가 째랑째랑한 목소리로 악을 쓰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교양 없게.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교양 있는 옆에 내가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사기 결혼을 시켰어? 이거 진짜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릴 옆에 내 아니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알아? 이거는 명백히 사기 결혼이야. 내가 우리 딸 인생 망친 값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알아들어? 아버님, 제가 조만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속인 게 아니고요. 말하는 시기를 좀 늦춘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아픈 가족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예? 그것도 이해 못 해줍니까? 그렇게 힘든 거면 너 혼자 감당하면 되지. 왜 애꿎은 우리 애를 데려다가 네 짐을 나누려고 해? 네가 우리 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우리 애 데려다가 네 빚 같이 갚고 병원비 같이 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픈 동생 있다고 이렇게 이혼을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 이렇게 나 버리면 천하의 못된 년 되는 거야. 부부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이게 이혼할 일이야? 나는 절대 이혼 못하니까 마음대로 해봐. 이건 내가 혼인 무효 소송을 걸어도 당신 할 말 없어. 천하의 못된 년? 진짜 당신의 그 어거지에 기가 막힌다. 나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해? 이 쓰레기들하곤 말이 안 통한다. 가자. 당장 이혼 소송 걸 거니까 어디 누구 말이 맞나 법원에서 가려보자고. 친정 부모님과 저는 그 길로 바로 아버지의 친구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신혼집도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답니다. 사실 시부모한텐 반반 결혼이라고 했지만 친정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저희한테 살라고 주셨던 거거든요. 남자 나이 40에 3천만 원도 없는 걸 구제해줬더니 제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작정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아버지는 남편과 같이 살았던 아파트라 재수가 없다면서 당장 팔아버리겠다고 엄청 화를 내시며 부동산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불같은 분이라 가전들도 싹 팔아버리시고 남편 짐도 싹 정리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셨을 정도였어요. 속전속결로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지내면서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죠. 역시나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집 비밀번호 바꿨어? 출근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왔더니만 비밀번호 당장 말해. 들어가도 소용없어. 집 팔려고 내놨으니까. 당신 짐도 싹 갖다 버렸으니까 옷 없으면 새로 사 입던지. 어차피 좋은 옷들도 아닌데.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짐을 갖다 버려? 너 안 그래도 소장 보냈던데 우리 집 팔아버리고 내 짐 버린 것도 다 손해배상 물게 할 거야. 난 절대 이혼 안 해. 넌 내 옆에 붙어 살게 될 테니까 두고 보자. 손해배상?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그리고 내 집 내가 판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야? 심지어 가정가구도 다 내가 혼수로 해가서 지는 꼴랑 텔레비전 하나 사왔으면서. 앞으론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주 악을 써대는데 짜증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법원 판결 날 때까지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답니다. 판결 날 때 그 인간 얼굴 보기 싫어서 가지도 않았고요. 변호사가 다 처리해줘서 참 다행이었죠. 판결이야 당연히 저의 승소였죠. 사기 결혼 수준이었고 생활비도 다 제가 냈고 남편 빚도 제가 같이 갚고 있었으니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 인간이랑 그 집구석 인간들 모두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고 싶었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했죠. 똥 묻은 손인 거 뻔히 아는데 안 씻고 계속 두고 있으면 뭐하나요? 그냥 내 성에 안 차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끝내고 마는 거죠 뭐.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이참에 회사도 길게 휴가 내버렸죠.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크고 충격이 커서 빨리 이겨내고 싶어도 잘 극복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시간이 약이라며 옆에서 위로해 주셨지만 저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전 남편 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친정집 앞에서 술 냄새 풍기며 죽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긴 왜 왔어? 당장 안 꺼져? 술 냄새. 남의 집에서 웬 추태야. 너 때문에 우리 집 작살났어. 위자료 5천만 원 내느라 우리 부모님 전세집까지 내놓고 원룸으로 쫓겨났다고. 너 하나 집에 잘못 들여서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냐? 이거 네가 책임져야 돼. 당장 돈 돌려줘. 여전히 어거지를 잘 부리네.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인정을 못하는 거야? 너한테 속아서 돈 뜯기고 이혼녀된 내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5천만 원으로 마무리해준 것도 감사하다고 해야 될 판에 돈을 돌려달라고? 넌 돈 많잖아.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네 월급 나보다 3배나 많고. 내가 동생 문제 말고는 뭔 문제가 있냐? 바람을 폈냐 도박을 했냐? 다른 여자들은 남편한테 맞고도 잘만 붙어 살더라. 아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문제 말고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내가 동생하고 부모님하고 연 다 끊을게. 당신만 나 받아주면 당신만 보고 살게, 여보. 네 가족하고 작당하고 나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주제에 뭐? 이제 와서 연을 끊어? 개가 똥을 끊겠다. 다시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땐 5천만 원으로 안 끝날 줄 알아. 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전 남편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질질 기어오더니 제 발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남자 힘이 세다 보니 꽉 잡고 안 놓는데 아무리 발을 구르고 비틀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 안 나? 경찰 부른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제 핸드폰을 확 빼앗아가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 매섭게 번뜩이고 있더라고요. 경찰 좋아하네. 이젠 뭐 범죄자까지 만들어서 직장도 잘리게 만들라고. 누구 인생을 더 조질라고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아! 전 남편이 손을 들어서 저를 때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죠. 그때였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전 남편이 복도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감히 내 집에 와서 소란을 부려?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다시 못 찾아오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라.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실지 몰라 얼른 막아섰죠. 괜히 이러다가 폭행죄다 뭐다 빌미만 줘요. 그냥 경찰에 바로 신고해버려요. 제가 지금 신고할게요. 신고한 지 10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고 경찰이 술에 쩔어서 힘없이 앉아있는 전 남편을 데리고 갔답니다. 참 웃긴 게 혹시나 경찰서 가서 조사라도 받을까봐 굽신대면서 지가 스스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악연은 마무리가 되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다시 만나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아주 별 경험을 다 해봤네요. 평생 안 가보던 법원의 변호사 사무실에 경찰까지 부르고 말이죠.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시 돌이켜보면 실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이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거든요. 이제 찾은 것 같아요. 당신은 이해심 많은 여자잖아. 이것도 이해 못해줘? 나이 차서 결혼했으면 이해할 건 이해해야지. 네가 20대니? 가끔 남편이랑 시모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울릴 때가 있어요. 길지 않은 결혼 기간 내내 나한테 이해하라며 내가 희생하기를 강요했던 전 남편 놈과 시부모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혼한 지금까지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구질구질하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욱 화가 나는 건 왠지 전 남편 놈은 지금도 멀쩡한 공무원인 척하면서 또 지 빚 갚아주고 병원비 대줄 다른 여자를 찾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저도 심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고 결혼이 급한 상태여서 전 남편 놈의 멀쩡한 겉모습과 직업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놈이 그 당시에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바보 같다고 비웃었을지.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뻗쳐서 벌떡 일어난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젠 외롭다고 아무나 절대 만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즐기려고 해요. 괜히 아닌 인연 억지로 만들어서 인생 꼬는 것보다 심심해도 평범하고 행복한 현재의 삶이 훨씬 나으니까요. 여러분도 외롭다고 성급한 결정하지 마시고
현재의 내 삶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